안녕하세요. 전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날을 다가오는 분들의 느끼시는 감정이 다르겠죠. 어떤 분은 고된 차례 준비에 벌써부터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으로 인해 한껏 기대를 가질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원래 추석이라 해서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인해 추석날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속 시원하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복잡한 마음이 드는 날이네요. 이런 감정이 생긴 것은 전부 다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남편 때문인데요. 오늘은 제 씁쓸한 결혼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전 차원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제 남편은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좋은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 조금의 구김도 없이 밝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큰 키와 훈훈한 얼굴로 인해 어디를 가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을 대학교에 입학하고 신입생과 선배로 처음 만나게 된 저는 한눈에 반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남편에게 고백하긴커녕 말도 몇 마디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인기가 많아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지만 애정작인 남편은 여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결과 제 존재감을 남편에게 나타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당연히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남편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끊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먼 거리로만 느껴졌던 남편과 제가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길을 걷다가 우연히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당연히 별 기대감 없이 한 인사였는데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 우연히 자리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준 남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나기 전까지 연락이 없었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좋았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짝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일은 현실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의아하기도 했지만 당장은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이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한 남편은 연애를 원한다며 먼저 고백을 했고, 이를 계기로 대학 시절부터 꿈꾸던 남편과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연애는 상상 이상으로 행복했고, 그가 항상 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애를 했을 때 언제 어디에서나 나는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그런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충분히 행복해졌는데, 남자친구는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때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던 때예요. 행복을 만들어주는 남자친구였지만 결혼은 연애할 때처럼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제 기준에 따르면 결혼을 결정하기에 연애가 너무 짧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애는 1년도 안 된 짧은 기간이었고 서로가 회사 다니느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힘들었어요. 서로를 온전히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프로포즈를 받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루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은 더 잘 대해주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제게 좋은 남자친구였음에도 말이에요. 제게 신뢰를 받으려고 더 노력하던 남편의 모습과 이전까지 함께 보아온 남편을 떠올리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이런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는 요즘의 또래보다 더 이른 결혼을 좋은 의미로 놀라셨습니다. 덕분에 결혼 인사부터 시작해 상견례와 결혼식 준비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제게 먼저 프로포즈를 한 남편과 달리 신혼생활을 덜 즐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급격히 웃음이 줄었고 어떤 때는 제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매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변화에 불안을 느꼈죠. 혹시 남편이 상상하던 모습에 제게 든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현실에서의 나의 변화 때문에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집에 있을 때는 연애할 때보다 더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남편의 태도는 비슷했어요. 결국 나는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직접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혹시 무슨 걱정이나 불만이 있어?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왜? 단순히 내 착각이라고 생각하기엔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는 신혼이잖아. 그러면 연애할 때보다 더 다정하고 서로에게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박수, 당신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과 TV만 보고 있어서 혹시 나랑 결혼한 게 후회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회사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뭘 하고 싶긴 한데 할 힘이 없어. 휴대폰을 하는 것도 금방 잠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깨어 있으려는 거야. 나 어쨌든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나 지금 바빠진 시기만 끝나면 그때는 정말 당신에게 잘해줄게. 남편은 바빠진 회사 업무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의 회사 내부 사정까지 잘 몰라도 남편이 업무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바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정말 회사 업무가 바빴을 때는 회사 업무까지 집으로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퇴근도 일찍 했고 업무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무슨 다른 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남편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시누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빠, 잘 모르겠는데 일하는 부서도 층도 달라서 서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려. 왜요?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오빠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기 말로는 늘어난 회사 업무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제게도 말 못하는 문제라도 있는지 궁금해서 다른 아가씨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곳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다른 문제인가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회사와 집만 다니는 사람이라 혹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라면 알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았어요. 글쎄, 업무가 바뀌어서 오빠가 바빠진 걸지도 몰라요. 근데 회사 업무 때문이라고 말했다면 그 이유가 맞겠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누이도 별일이 아닐 거라고 했지만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가 너무 신경 쓰이네요. 그래서 제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어요. 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의 지인을 동원하여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과 같이 회사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야, 너 놀라지 말고 들어봐. 지인이 이야기하길 상준 오빠의 직장 동료 중에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군. 어떻게 생각해? 직장 동료가 그것이 확실한 정보라고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노처녀인데 상준 오빠가 너와 결혼하기 전부터 관심을 보인다고 해. 근데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걸 봐서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오빠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것 같아. 이게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상사 중에 노처녀 부장이 있는데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남편이 최근에 결혼하는 것을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사실을 물었습니다. 몇 차례 확인한 후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서 그 노처녀 부장과의 연애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직장 상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신고할 것을 고민해봤지만 남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염치가 없는 여자라고 해도
자신이 맺고 있는 남자의 아내가 나타나 경고를 하면 창피할 것입니다. 불안해서라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반발심을 살릴 수 있으니 그 노처녀 부장과 단둘이서 조용히 해결하려 했지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만난 그 노처녀 부장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듣게 되어 어이가 없네요. 저기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건가요? 잘못하셨어요. 유부남으로서 직장 동료에게 직급을 이용하여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같은 층 다른 부서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부인하실 건가요? 무엇 때문에 괴롭혔는지 제게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난 이상준 대리가 거절하지 않아서 관심을 보였을 뿐인데 그런 것도 죄가 된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전부 잡혀가야 되겠네요. 그러죠. 그런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 직급을 이용한 성추행 또는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이곳으로 그쪽을 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 남편에게 하는 짓으로 그만하세요. 그쪽이 하는 행동은 뭔지 알아요? 몇 살인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어쩌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뭘 어쩌려고 하는 건데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내야 해. 아니라면 남편에게만 참고 있지 말고 신고하라고 설득하거나 결국에는 당신의 증언을 들어줄 사람이 널리 알게 될 것이므로 당한 일을 고백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신고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죄가냐? 가만히 있어. 얼마 전에 일이라 했지. 반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든 것은 자랑할 일이고 그 나이를 들면서 어린 후배에게 툭 터뜨리는 것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내 남편에게 손대면 안 봐줄 테니까 알겠죠? 그 여자로 인해 화가 나니까 저도 제 목소리가 커지고 대소롭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의 분쟁이 회사 동료들에게 드러나서 엉뚱한 시선을 받게 됐습니다. 산고개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으로 인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남편의 사건 조사 결과와 노처녀 부장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처벌은 미미했다. 대신 이 사건이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면서 노처녀 부장은 회사 구성원들로부터 핀잔을 받고 시선을 받게 되었다. 결국 그 여자는 이를 견디지 못해 자진해서 회사를 퇴사했고 남편과도 깔끔하게 이별하게 되었다. 처음 계획한 대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곤란한 상황에서 도와낸 것으로 만족스러웠다. 또한 앞으로 다시 이전처럼 우리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그날의 소동은 노처녀 부장의 퇴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남편이 받게 된 지방 발령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저가 개입하여 그 소동이 발생하고 남편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남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해결하려고 결심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와 만나 상황을 다시 설명하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이나 국가기관에 제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가 그렇게 할 때 저를 말렸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으니 그만두어 라고 말했죠.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곳인데 괜히 긁어서 부스러기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더 심해져서 더 밉보이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제 발로 나가라고 등을 떠밀기도 하겠지만 한 2년 정도만 내려가 있으면 다시 본사에 불러낼 거라고 하니까 머리를 식힐 겸 조용히 가서 돌아올게요. 당신이 피해자인데 왜 당신이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거지? 발령이라고 하지만 징계나 다르지 않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하지만 2년이나 떨어져서 지내라고 해서 내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당신을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회사를 상대로 들이박아서 요즘엔 그런 걸 문제 삼으면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고발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지. 다른 회사에서도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시킨 대로 해야겠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은 미안하지만 나는 주말마다 꼭 올 것이니까 너무 화내지 말아줘. 화가 났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혼일에 피해를 받았고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 후로 남편과 나는 주말 부부가 되어 살았어. 일주일 중 5일은 떨어져 살았고 나머지 2일은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거나 남편이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지냈어. 처음에 남편과 떨어지고 나서 신혼인생을 시작했어. 나는 남편을 걱정했다. 나가 떠나 있는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홀로 있는 남편이 밥을 잘 챙겨 먹고 있으며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걱정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말인 금요일이 오는 것만을 기다리며 남편을 위해 식사와 물건을 준비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남편을 위한 음식과 물건을 만들고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우리 둘 다 회사 업무로 인해 종종 서로 만나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다음 주 전체 동안 남편을 걱정하게 되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생각나는 게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연락해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을 챙겨주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서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봄님께서도 혼자 지내는 아들이 걱정된 마음의 반찬 등을 시누이에게 시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바쁠 때면 시누이에게 많이 부탁하고 의지했습니다. 네, 언니,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혹시 아가씨, 이번 주에 오빠한테 내려가요? 이번 주요? 아니요, 엄마가 따로 챙길 게 없는지 별말 없던데요. 왜요? 내가 출장을 가게 돼서. 준비하느라 주말 내내 회사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못 내려갈 것 같지만 택배를 보낸다는 것을 깜빡해서 혹시 내려가면 제 것도 부탁 좀 해야겠어요. 근데 안 내려가니까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주세요. 겸사겸사 내려갔다 올 거예요. 쟤 때문에 안 그래도 돼요. 고속버스 택배도 있어서 그걸로 보내면 될 거예요. 황금 같은 주말에 오빠를 보러 가는 게 싫긴 한데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바쁘다는 이유도 아니니까 뭐 드라이브 하면서 머리도 식히고 또 내려가면 맛집도 찾아서 오빠에게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올게요. 그럼 언니 집으로 가면 되겠네요. 시누이 성격이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고요. 저와 남편 모두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시누이도 홀로 지내는 오빠가 걱정됐는지 즉 부탁을 곧잘 들어주긴 했어요. 덕분에 남편이 지방에서 지내는 동안 제 손길이 조금 모자라도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있는 모습과 달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문제였는데 노처녀 부장에게 벗어난 남편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잠자리 문제만큼은 회사 문제가 있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신혼생활 중 떨어져서 지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자로서는 자존심을 상처받는 일이었어요. 원래도 남편이 성생활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떨어져서 지내게 된 후에도 남편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속옷도 새로 사보고 분위기를 만들어 보았는데 남편은 매번 여러 핑계를 대고 성관계를 피했죠. 결국 남편이 성욕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문제를 이해하고 일주일에 이틀밖에 되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되어 생활한 지도 1년 정도가 넘어가고 있었을 때 그 일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 일은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모든 태도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해주었죠. 그날의 일은 아주 우연히 벌어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서울로 올라온 남편은 한참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지인들과의 만남과 예상치 못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옷만 챙겨서 나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회사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한 거야? 그럼 당신 저녁 못 먹었겠다. 나도 아직 저녁을 먹기 전인데 우리 그럼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할까? 미안. 나 오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면 그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전에 말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미안합니다. 예전에 약속한 것을 깜빡하고 있었고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보통은 당신과 같이 있고 싶지만 제가 지방에 내려간 이후에는 아이들과 거의 만나지 못해서 여행에 대한 결정을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군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약속이 있을 때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오고 내려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행 다녀온 뒤 바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기차 시간이 타이트해서 애들이 오랜만에 만나려고 내려갔다가 붙잡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몇 시 차를 타는데요? 만약 여행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 집으로 곧바로 들어올게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들어온 뒤 곧바로 나갔어요. 그동안은 주말만을 기다려서 만날 수 있는 남편이었는데 서운하고 아쉬웠지만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이 서울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야 할 이유가 많을 것 같아서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게다가 그때까지는 적은 확률이었지만 남편이 내려가는 날이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빨리 돌아오면 얼굴을 마주하며 밥 한 끼를 먹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부부이긴 해도 남편과 매주 만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없는 주말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내려가는 날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왔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밥 한 끼나 커피 한 잔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나 제 작은 소망과는 달리 남편은 친구들이 놔주지 않는다며 여행 후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남편과의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다음 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남편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친구들에게 밀려 후순위가 된 기분이 들어서 괜히 질투심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배웅하는 그 잠깐이라도 남편과 만나기 위해 남편이 예약했다고 하는 기차표 시간에 맞춰 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예약한 기차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저는 서울역 뒤편에 차량을 세워놓고 남편에게 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있는 남편이 언제쯤 여기에 도착하는지 물으며 제가 미리 도착해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에는 다는 아니었지만 혹시 제 깜짝 놀라게 해주던 중에 급히 오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쩌나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예매한 시간에 맞춰 역에 잘 도착하고 있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질문에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매 시간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는데 내 앞에 떨어진 차량에서 남편이 내릴 것이지 않겠어요. 차가 없는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것도 놀라웠지만 누군가 친구들이 운전해준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차량에서 내려나온 남편이 조수석 문을 열어 에스코트하는 듯이 한 사람을 내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난 뒤부터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사이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내리는 비 때문에 우산을 들고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반 정도의 뒷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밖으로 나가서 두 사람 근처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고 차에서 나올 때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조수석 창을 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신경을 바깥 소리에 집중하는 게 전부였어요.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완벽히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일요일 늦은 시간이라 그랬는지 인도 사람이 없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번에는 2박 3일이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좀 덜할 줄 알았는데 똑같았어요. 난 아쉬움이 똑같을 줄 알았는데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할 수 있다면 금요일에 처음으로 만났을 때로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2박 3일 동안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더 유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언제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었어도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마음이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게 떨어져 있던 시간 덕분에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더 정확하게 깨달았잖아. 내 마음이 결정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달 안에 확실히 정리하고 올게. 너무 서두르지 마. 다른 것보다 우리 사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야.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싫지만 어떻게 서두르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떨어지는 건 싫어. 우리 좀 더 같이 있을까? 지금 내려가는 방법이 뭐예요? 막차를 타든 새벽차를 타든 출근하기 전에만 내려가면 되잖아. 우리 둘이 좀 더 함께 있자. 친구들과 여행 갔다고 남편이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2박 3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남편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보였어요. 그 대화를 들은 후에는 불륜 관계가 더 확실해졌죠. 불륜 관계가 맞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만약 남편과 몇 년이 지나고 우리 사이에 가벼운 갈등이 있었다면 그렇게 큰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남편의 불륜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서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왜 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그 여자 때문에 남편이 저와의 섹스를 거부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저와 섹스를 거부한 시기부터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발령을 받고 나서 거의 즉시 그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생각보다 길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더욱이 이 영민을 떠올리게 하는 남편의 발언에 대해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그때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신속히 따라갔어요. 두 사람을 미행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생각했어요. 우산을 들고 모자를 쓴 뒷모습만 보았지만 그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 중 남편과 바람을 피울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 남편의 전 상사는 노처녀 부장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저는 근래에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진 않았지만 지방으로 이사간 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과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우산이 남편의 회사 로고가 있는 우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단순한 추측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 여자 외에 떠오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을 따라가고 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는 남편과 이혼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었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요. 그때 두 사람이 향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역 근처에 있는 모텔이었죠. 주차장으로 들어간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갈 수 없어서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비를 맞으면서 직접 모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남편이 차를 멈추고 나와 아까 전처처럼 조수석 차문을 열어 여자를 내려주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그 여자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리는 여자가 바로 제 남편의 애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보았거나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비슷한 사람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몇 번을 봐도 신우이라는 것은 확실했어요. 거리 때문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웃는 모습부터 걸음걸이, 그리고 특유한 손짓까지 신우이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지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 있다는 사실에 정신 차리기 어려웠는데 그 상대가 남편의 여동생이자 나에게 신우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나 물론 남편과 신우이 사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라고 해도 30년 넘게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싶었어요. 불륜 관계에 놓였을 때까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끼던 저와는 달리 두 사람은 매우 익숙하고 아무렇지 않게 모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려 휴대폰을 쥐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그 모습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찍고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간 뒤에 차 안으로 진정해야 했어요. 그냥 불륜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매 간의 불륜으로 호흡이 가로막힐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제 정신은 전혀 없었죠. 놀란 정도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역겨워하며 즐기고 나올 때까지 마음이 전혀 안 진정되었어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모텔에서 나와 서로에게 애정을 나타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설명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이들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며 막 세우고는 그들의 관계를 따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텔 주차장을 떠나는 두 사람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들이 모텔 주차장에서 나온 이후 온몸의 긴장이 풀려 실신한 것처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혹은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했어요. 그냥 그대로 정신을 반쯤 놓은 채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에 회사에 출근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으로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직도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신우이에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은 이번 달 안으로 확실히 정리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대로 멍한 상태로 있으면 남편이 먼저 이혼 통보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이혼할지 아니면 세상에 아무도 알리지 않고 결별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떠들썩하게 난리를 부리며 이혼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어떤 식의 이혼이 되든 간에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듣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준비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었지만 그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말을 이용해 남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핸드폰에서도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남매인 자신들의 관계를 남녀 사이로 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휴대폰에 다정한 모습의 사진들과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화와 사진을 통해 나는 언제부터 만남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시댁에서 신우이의 휴대폰 안에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가서 박스 속에 남편의 예전 일기장을 찾아냄으로써 두 사람의 감정이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관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기부터 서로에게 성적인 감정을 품었음을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중학교 2학년 때 여동생인 신우이에게 남매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동생에 대한 감정을 다른 성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여동생도 자신을 이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을 일기장에 기록했지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며 평범한 형제 자매 사이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이 잘못된 것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대학생이 된 후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른 사람을 통해 잊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과 연애를 했다고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이성을 여러 명 만나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질투심만 더 생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동생이었던 신우이가 먼저 오빠인 남편에게 계속해서 커지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토로하였고 남편 또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를 졸업하여 회사에 다니는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 의사소통하여 이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서로에게 얼마만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지 않은 만남이라는 것을 연애하는 동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필 남편 앞에 적가 나타났었죠. 남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동생을 강제로 잊기 위해 제와 연애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제게 관심이 없었던 남편이 급작스럽게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연애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던 것도 모두 여동생을 잊기 위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제 추측이 아니에요. 다 남편의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남편은 사랑하지 않은 저와 결혼해서라도 가족들과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결혼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고 여동생을 잊으려고 한다며 일기장에 자신의 심경을 적어뒀습니다. 그 내용이 일기장의 마지막이었죠. 이후 남편과 신우이가 다시 만나게 된 건 톡 대화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와 결혼하고 난 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살다 보면 여동생에 대한 감정을 잊을 수 있을 거란 남편의 생각과 달리 남편이 가지고 있던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해서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별 후에도 가족으로서 회사 동료로서 계속 마주치게 되니 그리워하는 감정이 더 증폭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서울에서 저와 함께 지낼 때는 제 눈치가 보여 어떻게든 참아 어떤 모양인데 부장과 있었던 소동으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간 뒤에는 아무래도 눈치 볼 저도 없었고 자유롭게 혼자 있으니 결국 그리움이 터져버렸던 거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우이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께서 홀로 내려간 남편이 걱정돼 신우이를 시켜 이것저것 챙겨 내려 보냈으니 핑계에 저 핑계대고 만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연애를 다시 시작했던 거죠. 한 번의 헤어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 두 사람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양입니다. 그리고 점차 많아지는 일인 가구의 사회 현상을 핑계 삼아 평생 독신인 첫 가족들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두 사람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혼이 남편에게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달 안에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전보다 더 많은 화가 났고 배신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가 하찮은 장난감 인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남매인 두 사람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문제는 아무 죄도 없는 나가 두 사람의 사랑 싸움에 휘말렸다는 것이었죠. 솟구치는 화를 참을 수 없었고 도저히 조용히 이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할 생각도 했었거든요. 여동생과 불륜 관계인 남편과 이혼하는 소문이 퍼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이 제가 가지고 논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죠.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순 없겠지만 최소한 두 사람 모두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독신인 척 살면서 자신들의 관계를 세상에 숨기겠다는 게 두 사람의 계획이었으니 그 계획을 망치는 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복수라고 생각이 들었으니 다른 친척들도 모이는 명절 자리에서 토악질 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 당장이라도 끝내고 싶은 결혼 생활을 저도 억지로 유지하면서 참았습니다. 이후 긴 기다림의 끝에 기다리던 명절날이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다른 친척들이 오지 않아 남편과 시누이 사이에 미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직접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명절날인 그날 아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났어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반드시 밝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것이고 그 이유는 그 사람과 아가씨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윤지야, 너 지금 명절부터 뭐 하는 거야? 오늘 일어나서도 언주를 한 번도 안 했네.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게 뭔 소리고 그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희들 다 국이라도 한 거냐? 그래서 너희들이 감정 상했다고 집안 식구들 있든 말든 간에 이 난리치는 거야? 아, 여보, 여기서 화내지 말고 윤지랑 상준이 상의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야 해요. 아니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말하려는 것은요.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셔야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 이혼 사안에 대해 제 잘못은 전혀 없어요. 아버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온 가족이 밤에 붙게 된 일은 두 사람 때문이에요. 두 사람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남매로서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성으로 보고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고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화가 난다 해도 할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지. 뭐 어쩌고 왜 그래? 아이들이 명절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냐 아니면 너만 따돌리고 무슨 짓이라도 했어? 그게 조금 서운하고 다 텄다고 이러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모님은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제가 남편과 다퉈서 서운한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고 몰아가셨죠. 아버님의 역정에 함께 자리하고 있던 친척들의 반응 역시 처음 놀랐던 모습에서 별거 아닌 부부싸움으로 치부하는 모습이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처음엔 제 발언에 놀란 모습이긴 했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예상해 마음의 준비를 하듯이 담담한 모습이었다. 담담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더 화가 올랐다. 그래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를 시부모님과 친척들에게 꺼내 보여줬다. 여기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서운하다고 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다시 만나고 있었다. 서로를 이성으로 대하면서 말이다. 잠깐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여기는 모텔이 아니야. 그리고 1년 전부터 다시 만나다니, 그럼 그전에도 상준이와 상희가 만난 적이 있었다고? 여기 남편 방에서 찾은 일기장 내용에 저와 만나기 전까지 두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전부 다 적혀져 있다. 있으니까 직접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의 휴대폰에서 촬영한 대화 내용과 사진들도 있으니 1년 동안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확인하시고요. 제 입에서 더 이상 다른 설명을 듣지 않아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들로 인해 시부모님과 친척들 모두 남매인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일기장과 사진을 들고 있던 아버님께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놈,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오빠가 여동생한테 가족이 이상의 감정을 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우리에게. 상인이, 이러면 안 돼. 너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내가 집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 이게 내가 우리에게 키워준 보답이냐? 우리 집 개념을 망치려고 의도한 거야? 우리가 너에게 부족한 게 뭐냐고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어?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알아. 그래서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정말 죄송해. 울지 마. 넌 무얼 잘했다고 울어? 내 스스로 한 선택 때문에 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야? 어떤 것을 잘했다고 우는 거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집을 떠나던지 한국을 떠나던지 마음을 고칠 생각을 했어야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대로 하고 무엇을 잘했다고 우느냐? 너희 같은 어린 것들을 보고 말하는 줄 모르겠지. 금수반도 못한 것들이라 말해. 너희 둘 모두 금수보다 못하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필요해. 난 필요한 약이야.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부인을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막으려던 이모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똑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로 진행된 처벌의 부부와 이모는 더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보이자 시부모님께서는 녹초가 된 몸으로 돌아가신 저를 대신하여 사죄하셨습니다. 윤지야, 정말로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알았다면 우리는 내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았을 거야. 정말 죄송해. 아니, 미안해. 두 사람 다 아니라 한 명도 아닌 사람들인 것을 보면 우리 부모로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 우리는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너무 많이 믿었어. 내가 받은 상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치유되지 않겠지만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지금까지. 앞으로의 이혼에 대한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만약 이혼을 원하는 게 있다면 상준이나 그 사람이 제안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행동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이혼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제가 승소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알다시피 그 사람과 이혼한다고 말했지만 어떤 속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모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가 성인이며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두 사람이 앞으로 만날 수 없도록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 맞거나 아니면 집에 가두어 놔서 막는 것일지라도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고 두 사람만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의 눈엔 흙이 들었다 해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그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녀석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결연찬 두 분의 얼굴을 보며 남편과 아내가 세운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이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과 처남을 만나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변명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을 도피처로 선택하고 결국 이렇게 큰 상처까지 줘서 당신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야. 정말 미안해. 사람 가슴에 난도질해 놓고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하면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당신이 내 눈앞에 보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아야 해. 당신들 사이에 끼어서 놀아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냐고. 미안해. 나도 상이 있고 당신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마음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질 않아서 정말 미안해. 또 그놈의 핑계. 그렇게 있고 싶고 마음을 돌리고 싶었으면 어떻게든 내 곁에 있었어야지. 당신이 선택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처럼 핑계 좀 대지 마. 그게 얼마나 비겁하고 역겨운 모습인지 알아?
가해자 주제 피해자인 척하지 말라고. 나, 당신이랑 당신 여동생 이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 사람 다시는 밖에서 만날 수 없게. 이 세상 온 사람들에게 두 사람 관계를 알릴 거라고. 어디 평생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살아봐. 두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아서 쓸데없는 사과하려고 오지 말고 평생 불행할 걱정이나 하세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자신들이 직접 선택한 결정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유를 댔어요. 두 사람의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나서 남편과 시누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짓을 했는지 알렸고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복수를 해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두 사람이 어떠한 행동도 저에게 하지 못하게 막아주셨거든요. 지금도 두 분에게는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두 사람을 지금까지도 못 만나게 막아주고 계시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결국엔 만나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떨어져서 마음을 접게 될지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저도 씁쓸한 과거를 잊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다음 명절에는 과거를 다 잊었다는 정도의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댓글을